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이제 평가단 13회 이번 단어는 시장론이네요. 시장론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가는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이 되고 저가가 고가가 되면서 살고 있는 소득 계층이 바뀌어지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여가 작용이라 하죠. 자, 1번에 소득 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 현상을, 소득에 따라서 주거가 이동하는 현상을 여가작용이라 한다. 맞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집이 고급 주택과 저급 주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가작용이라 하죠. 자, 상향여가는 개발되어서 좋아지는 걸 상향여가라 하니까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저급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되니까 고급 주택으로 바뀌어지겠네요. 저급 주택이 고급 주택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상위 계층, 고소득층이 살게 되는 것을 상향여가라 한다. 맞는 얘기고. 자, 저소득층의 유입이 증가하면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입이 증가했다면 이 저소득층에 살 집이 필요할 텐데 저소득층이 살 집은 저급주택이죠.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상향여가 현상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하향여가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즉 좋은 집이 저급주택으로 좀 더 나빠지는 헌집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많아져서 저급주택이 많아져야 저소득층이 살 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살 집이 필요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 지역에 유입이 됐을 때 저소득층이 살 집은 새 집이라는 고급주택이 아니라 저급주택이니까 하향여가가 발생해서 고급이 저급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활발히 일어날 거예요. 자, 이건 하향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건 그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작년에 시험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되고. 자, 4번에 보수비용이 보수의 가치 상승보다 작다면이라고 했어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고치겠죠. 고치면 새 집으로 바뀌어지니까 상향여가가 발생한다. 자,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와는 상관이 없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향여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을 불량주택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는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일어난 일은 뭐냐? 이 원인은 이건 시장 실패와는 관련이 없고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소득의 문제. 돈이 너무 없는 저소득층이 있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아니면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량주택까지 하향여가가 일어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철거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틀린 건 3번이고. 자, 두 번째,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섞여 있지 않고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 그러죠. 자, 주택시장의 분석은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해서 경제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려면 완전 경쟁시장에 조건이 있었죠. 다정동진이라고 암기했었는데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신태의 자유.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이 되려면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물리적 주택, 눈에 보이는 주택은 동질하지 않고 개별성으로 다 다르죠. 개별성으로 있어서 동질하지 않더라. 동질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주택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주택은 부적당한 거예요. 그럼 주택을 동질화시킨 개념이 필요한데 이때 동질화시킨 개념을 주택 서비스 개념, 효용적 측면으로 우리가 주택을 이해할 때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하죠.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맞는 얘기고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냐? 주택 서비스 개념이죠. 주택 서비스 개념인 효용적 측면, 용도적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고. 자,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두 번째,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은 단기라고 한다면 만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단기라 그래요. 단기 공급에서는 만들어서 신규 주택 공급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것을 단기주택이라 그래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쓰던 주택이니까 재고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럼 재고 나오면 절약 개념이죠. 단기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니까 재고가 나왔으니까 이건 절약 개념이다. 그래서 주택의 단기 공급은 절약 개념이고 장기로 긴 시간 동안으로 봐야 신규로 만들어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니까 장기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단기 공급은 재고주택 공급을 의미해요. 따라서 단기는 우리가 절약 개념이고 장기는 신규로 만들었으니까 유량 개념으로 보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자,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소득별. 중요한 건 소득별 분화현상이라고 나와야지 용도별 분화현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용도별 분화현상은 직주 분리를 얘기해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은 용도별 분화현상이고 주거 분리는 소득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니까 자, 맞는 거고. 자, 주택의 수요는 경제학적 개념이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을 쓰듯이 주택의 소요는 정책상의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즉 저소득층이 필요한 주택량을 소요량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칠 때 소요량을 알아야죠. 그래서 수요는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이고 소요라는 건 수요와는 달리 정책상의 개념으로 저소득층이 필요한 주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얘기하고 구매력을 갖춘 거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택 필요량을 얘기하니까 구매력이 없어도 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점을 얘기하는 개념이죠. 현재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어떤 일정 시점을 얘기하니까 절약 개념을 얘기할 때 현재라는 말을 쓰고 얼마 동안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간을 얘기하니까 유량 개념을 얘기해요. 자, 30만 세대의 주택이 존재하고 5만 세대가 공가라면 자, 유량의 공급량이 아니라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해야 돼요. 현재니까 현재 존재하는 저량의 공급량은 존재하는 주택 수니까 30만이고 자, 또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냐? 저량, 현재 쓰고 있는 양은 5만이 비어져 있으니까 25만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30만이다, 25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현재라는 시점과 어울리는 건 저량 개념이다. 일정 시점의 양을 측정하는 건 저량이고 일정 기간을 두고 양을 측정하는 건 유량이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러고 자,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과거가 반영되면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유사한 시장을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맞죠?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윤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면 초과 이윤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 분석이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과거 분석하는 거, 술은 과거에 먹었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기본적 분석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 그러면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 준강성 시장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는 거니까.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과거 정보를 알아내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는 거니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정상 이윤인지 초과 이윤인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유사한 부합된 시장이고 발표되지 않은 정보, 이걸 우리가 미래 정보라 그래요. 미래 정보를 분석해도 어떤 정보를 분석해도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맞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투기가 존재하거나 초과 이윤이 발생하거나
또는 남보다 싼 가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당효율적 시장이냐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불안정 경쟁 때문이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투기가 발생한다 또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자, 또는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정보 획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 완전 불완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가 발생한다, 초과이윤 존재한다,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한다는 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투기가 없거나 초과이윤이 없거나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우리가 정보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 자, 정보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원래 확실성 하의 토지 가격에서 불확실성 하의 토지의 가격을 뺀 것이 정보의 가치예요. 정보의 가치인데 이걸 현재 값으로 본 거죠. 이걸 정보현재 가치인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었죠.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할인한다, 땡기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차 안 땡긴다, 이렇게. 땡긴다는 건 미래를 현재로 할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따져보죠. 자, 보니까 역세권 인근의 토지가 있고 1년 후에 우리가 이거 써야 되겠죠.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즉 들어설 가능성이, 개발될 가능성이 40%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60%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년 후의 가격은, 자, 개발이 되면 8억 8천만 원이고 개발되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인데, 우리가 공 6개를 떼고 보면 1억은 100으로 쓰니까 8억 8천은 880, 6억 6천은 660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 수익률은 R을 얘기하는 거죠. R은 0.1%를 떼면 0.1이겠네요. 자, 대입시키면, 자, 우리가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자는 금액 차이. 자, 그러면 8억 8천과 6억 6천의 금액 차이는 공 6개를 떼고 보면 220이고, 자, 여기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인데, 자, 가치는 몇 원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있으면 퍼센트 원이 나오니까 퍼센트 없는 확률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0.6을 곱해주고, 자, 그러면 개발 안 될 확률 금액 차이를 곱했고, 이제 할인을 할 건데, R이 10%니까 퍼센트를 떼면 0.1, 1 플러스 R은 1.1. 자, 여기에서 몇 년을 할인한다? 1년 후에 개발될 거다 안 될 거다 나왔으니까 한 번 땡겨줘야 되겠네. 1년을 땡기면 이걸 계산하면 120 나오니까 공 6개 있으니까 1억 2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얘가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나온다라면 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에 1승이 아니라 2승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시험에 2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2년이라고, 최근에 문제는 2년으로 나왔으니까 2년이라고 나오면 2승으로 해서 1.1을 2번 나눠줘야 되는 거, 이것도 한번 신경 써야 되겠죠. 자, 4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다음 내용을 모두 설명한 학자와 지대를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지대 이론이 우리가 7명 정도가 학자와 이론을 좀 암기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선생님마다 암기 코드를 많이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2문제 이상은 꼭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 자, 보니까 첫 번째, 지대는 지대 이론인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소유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한계지에서도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발생하는 지대. 자, 지대는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고 한계지에서도 발생한다. 즉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자, 비옥도와 생산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건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인데, 자, 여기서 얘기했던 건 비옥도나 생산력이 관계가 없이 소유에 의해서 무조건 발생하니까 한 개지든 한 개지 밖에서든 언제나 지대가 발생한다. 무지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절대지대 마르크스. 가장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학자와 이론이에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여기에 독점적주의 나왔다고 해서 독점지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독점지대는 마르크스가 얘기하긴 했지만 독점지대는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학개론에서는 절대지대 배웠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자, 6번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차액지대설에서는 자, 리카도가 얘기했던 차액지대에서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 우등지나 열등지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봤죠.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며 지대를 잉여라 보았다. 자, 잔여분을 잉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리카도가 얘기했던 차액지대는 차액은 어떤 토지에서 재배하는 곡물의 가격이 있을 거고 가격에서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비용을 빼면 이 차액이 잉여가 뭐가 된다? 이걸 지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걸 지대. 차액이 지대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얘기했던 거고, 옳은 지문이네요. 자, 리카도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무지대가 발생한다. 자, 보니까 너무 비옥하지 않아가지고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대요. 그러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더니 얘가 똑같으면 0이 되겠네요. 그럼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무지대 토지가 나타나겠네요. 이런 걸 우리가 최열등지 한계지라 그랬죠.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무지대, 지대가 없는 토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0이다. 자, 고전학파의 리카도는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즉, 가격이 높으면 생산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남는 것도 많아질 거다. 그래서 미래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고전학파의 대표학자가 리카도죠. 고전학파의 가격과 지대에 대한 지대 논쟁의 대표적인 논점이었죠. 즉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봤고, 참고로 마르크스를 대표로 하는 신고전학파는 뭐가 뭘 결정한다고 봤냐면 지대는 생산 비용이므로 지대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건 고전학파 리카도. 야, 가격이 비싸니까 남는 것도 많은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던 건 이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반대로 지대가 비싸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맞는 지문이고, 자, 위치지대설에 튀넨이 얘기했던 거죠. 튀넨이 얘기했던 위치지대에 따르면 지대함수에서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면, 자,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자,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봤던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죠.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커지겠죠. 수송비가 커지면 남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대는 줄어든다. 비례관계가 아니라, 즉 중심지와 거리와 지대가 반비례 관계라고 보았다라고 본 거죠. 즉 튀넨의 위치지대에서는 리카도가 얘기했던 잉여라는 지대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여기에다가 수송비를 더 추가해야 지대가 완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서 곡물에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비를 빼고 여기에 수송비를 더 빼야 이게 지대가 된다. 자, 근데 중심지에 시장이 있으니까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재배한 곡물을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값이 커지면 남는 지대가 줄어들 거다라고 봤던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죠. 그래서 다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로 본 거고, 튀넨은 중심지의 위치에 따라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비싸니까 집약적 농업이 형성되고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이 형성될 거고, 외곽으로 떨어질수록 외곽에서는 지대가 낮으니까 땅을 좀 넓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조방적 농업이 형성된다라고 봤던 거죠. 5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6번에 틀렸던 건 4번이고, 자, 7번의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마샬에 의하면, 마샬은 우리가 준지대를 얘기했죠. 자, 지대는 내용을 보니까 토지용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지불 용의에, 즉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경매에서 입찰한다는 건 서로 돈을 서로 내면서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토지의 이용이 결정된다. 이건 알론소의 입찰지대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옳은 걸 고르니까,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높다는 건 돈을 가장 지대를 많이 내겠다는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곡선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은 맞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기억은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얘기한 거죠. 최대 지불 용이액 나오면 이건 입찰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 이때 최대 지불 용이액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죠. 자, 디귿 보니까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비슷한 기계 설비,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계 설비에서, 이런 기계 설비 같은 생산 요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걸, 이걸 지대랑 비슷하니까 준지대로 보았다. 자, 그런데 이건 준지대는 언제나 이런 기계 설비가 토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지죠. 그래서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형성되는 거지.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지, 영구적,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준지대는 언제나 소멸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 언제나 마샬의 준지대가 나오면 이게 가장 포인트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틀렸고, 자, 전용 수입은, 이건 이제 파레토의 이론에서, 지대 이론에서 총수입은 파레토가 얘기할 때, 자,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이전 수입이라고도 했죠. 자, 지대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물론 토지 말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대 이론에서 대한 내용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지대로 한정해서 본다라면, 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 즉 토지 소유자가 최소한 얻고자 하는 전용 수입과 그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파레토의 지대 이론이었죠. 자, 전용 수입은 토지 용도가 다른 이용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 다른 걸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이용 그대로 이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 그러죠. 중요한 건 최소한의 수입이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 맞죠.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 아니라, 희소하다는 건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니까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만약에 파레토의 이론에 따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된다.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되고, 이때 전용 수입은 0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미음도 틀렸네요. 경제지대는 희소성 때문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자, 그럼 옳은 건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대 이론에 대한 내용은 이런 지문들이 나왔던 것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8번에 가로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네요. 자, 도시에 대해서 이론을 얘기했던 학자가 세 학자가 있죠. 물론 이제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고, 선형 이론은 호이트가 얘기했고,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인 학자 두 학자가 있지만 우리 뭐 해리스만 기억해도 충분하겠죠. 자,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중심이 점점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그래서 중심지가 여러 개 있다.
대도시나 현대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 우리가 다핵심 이론이라 그러죠. 다핵심 이론이 돼야 되고, 자, 도시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즉 간선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 부채꼴 모양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죠. 이 선자가 부채 선자니까 선형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에 직가에 영향을 주면서 형성된다. 이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얘기하네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때 호이트가 선형 이론을 발표할 때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분포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교통망, 선형,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 모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의 주거지 분포가 도시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이걸 우리가 도시 생태학적 이론이라 하죠. 도시 생태학적 이론에 의해서 중심 업무지대, 그 다음에 점이지대 또는 첨이지대, 저소득층, 중산층, 통근자 이렇게 분화되는 건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 이론. 답은 3번이 돼야 되고, 자, 9번의 중요한 계산 문제 중에 하나죠. 랠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해서 적용할 경우 C에서 A로 유입되는 인구수는 얼마냐? 단 C 도시의 인구 중에 80%만이 구매자이다. C의 인구가 5,000명이 다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에 80%니까 0.8을 곱하면 실제 소비자는 4,000명인 거죠. 4,000명 중에서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가겠냐라는 걸 구하는 건데, 자, 일단 A로 몇 명 가느냐를 구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 유인력을 계산할 때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크기 이렇게 해서 정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각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죠. 자, 유인력은 인구수가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실제 도시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배 크냐가 중요한 거니까 4,000명, 1,000명, A가 4,000명, B가 1,000명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약분해서 A 크기를 4라고 놓고 B의 크기를 1로 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A가, B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C에 있는 도시의 인구가 이쪽으로 몇 명 가겠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크기가 4고 1이다. 자,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10km, C에서 B까지 거리가 5km인데 이것도 역시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배 뭐냐가 중요하니까 얘를 2, 1 약분하면 2, 1로 볼 수 있겠죠. 여기 거리가 2 떨어져 있고 여기가 1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첫 번째는 유인력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2죠. 2의 제곱분의 4 하면 1 나올 거고, 자, B의 유인력은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 하면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유인력을 첫 번째 각각 구하고, 두 번째 A의 유입 비율, 유인력의 비율을 유입 비율이라 그래요. 유입 비율을 구하면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이죠. 전체는 A 거 1, B 거 1이니까 2, 그 다음에 A 건 1. 그러면 0.5가 되겠네요. 50%의 비율로 끌어온다는 거고, 몇 명 중에 50명이냐면 5,000명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 수는 4,000명이니까 4,000명의 50%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4,000명을 곱하면 A로 끌어오는 건 2,000명. 나머지 2,000명은 B로 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A 2,000명. 자, 연습해가지고 나오면 꼭 맞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대표적인 계산 문제죠. 연습 많이 하셔서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고. 자, 10번에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인데, 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는데, 자, 건체 거리가 6이고 면적이 A가 3,000이고 B가 12,000이다. 자, 분기점 모양에 따라서 경계 분기점은 어디 있느냐라고 나왔는데,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전체가 여기가 6km 떨어져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분기점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언제나 작은 도시 쪽에 있는 거예요.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작은 도시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를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고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 A의 크기가 3000이고 B의 크기가 12000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역시 이 문제도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배 크냐가 중요한 거니까 약분을 하면 얘를 1로 놓고 얘를 4로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고 이 거리를 세모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분기점은 유인력이 똑같을 거니까 A의 유인력은 네모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B의 유인력은 세모의 제곱분의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 얼마씩 들어가면 이 식이 똑같이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여기 1이니까 2를 대입해 볼 거고 그럼 얘 전체가 1이 나오려면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4, 1 나오겠네요. 그럼 결론은 여기 거리 B는 1대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 합치면 3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3일 때는 1대 2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전체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전체가 3일 때는 1인데 이게 2배 커졌으니까 각각 2배씩 키워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 여기도 2km. 여기도 2배를 키워주면 4km 되겠네요. 1에다가 이 2배, 2의 2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루트가 쓰여져 있는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쉽게 제곱이 얼마냐?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이것만 알면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수월하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답은 A로부터는 2km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4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A로부터 2km.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작론의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아직 이제 기출문제에 가장 근접한 문제들은 출제되진 않았지만 다음 순환에 우리 이제 문제를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고 이제 5, 6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어봄과 동시에 이제 많이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평가단 문제를 쭉 보고 아마 이번 순환이 끝나서 마지막 단원까지 끝난 다음에 다음 순환의 평가단 문제는 기출문제와 비슷하거나 기출문제를 좀 넘어서는 좀 어려운 문제로 조금 더 교체가 될 거니까 꾸준하게 문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